안녕하십니까. 밸류에이션 과정 그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두 번의 강의에 걸쳐서 실무에서 부딪히는 그 밸류에이션과 관련된 고민과 그리고 이제 기업 가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 시간에 했던 기업 가치를 간단히 한번 리뷰를 해보면은 기업 가치는 기본적으로 영업 가치와 그리고 비영업 가치로 구분이 되는데 흔히 이제 밸류에이션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영업 가치에 대한 측정입니다. 영업 가치는 어떠한 밸류에이션 툴을 쓰더라도 다 기본 개념은 같습니다. 미래, 예상이익의 현재 가치 합으로 정의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이익에 대한 예상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 예상을 한 후 그것을 현재 가치로 오기 위한 또 할인율이 중요해지죠. 이 할인율에는 미래이익을 현재로 가져오는 시간의 개념과 함께 아주 중요한 개념인 예상이익에 대한 신뢰성, 불확실성을 반영한다라는 점입니다. 그 예상이익에 얼마만큼의 신뢰성이 있느냐, 불확실성이 얼마만큼 크냐, 이것을 반영해서 할인율이 얼마만큼 높냐, 낮냐, 이것이 결국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으로 반영되기도 하고 디스카운트도 반영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무에서 쓰고 있는 밸류에이션 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PR이시죠. 그리고 EBITDA, 그리고 PBR. 아마 시장에서 이 세 가지를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을 겁니다. 이 외에도 이론적으로 아주 우수한 DCF라는 게 있고 또 림이라는 게 있고 이러한 요인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에 하나하나 개념과 그것의 실무 응용 사례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프리미엄과 그리고 디스카운트를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변수들 그리고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PER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그 PER을 얘기하면서 적정 PER이 몇 배다라는 얘기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적정 PER라고 한다라면은 PER 그러면은 주가를 EPS로 나눈 것이죠. 이 개념은 다 한 주당의 개념입니다. 주가라는 것은 한 주의 가격인 것이고 EPS는 단기 순이익을 주익수로 나눈 주당 순이익인 것이죠. 이것이 10배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주가와 EPS의 주익수를 곱해주게 되면 주가는 시가총액이 되죠. 그리고 EPS의 주익수를 곱하게 되면 이건 단기순이익이 되고요. 그러면 시가총액이란 뭡니까? 바로 주식 100%의 시장 가치입니다. 그러면 주식 100%를 인수한다 라고 한다는 얘기는 투자한다는 얘기죠. 투자했으면 뭔가 그것을 회수해야 되겠죠. 투자한다면 무엇으로 회수할 것이냐? 그것을 단기순이익으로 회수한다. 그런데 그럼 얼마큼 걸릴 것이냐? 10배다 라고 한다면 향후 10년에 단기순이익으로 회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좀 더 이제 제가 미리 한번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는데요. 결국 FI1 1차년도 예상치, FI2, FI3 등 향후 10년간의 이익 예상치를 전망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다면은 개념은 이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자라고 했을 때 어떤 애널리스트가 혹은 어떤 레포트에서 어떤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향후 10년간 이익이 이렇고 그래서 이것을 현재 가치 했더니 이렇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전망치, 그 추천을 보고 사겠습니까? 저라면 안 삽니다. 왜냐하면 당장 올 한 해 전망도 하기 어려운데 10년 후를 전망치를 토대로 한 가치평가를 근거로 산다.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 개념 이용거를 어떻게 실무에서 접근할 것이냐라는 개념을 접근했을 때 이 중에 우리가 제일 자신 있는 그리고 믿을 만한 수치 그거를 기준이익으로 삼고 그러면 이 중에서는 아무래도 1차년도 전망치가 되겠죠. 10년 전망치 중에서. 그리고 나머지 10년간 이익을 전망하는 대신에 향후 10년간의 추세선을 예상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나오겠죠? 여기서 기준이익과 추세선의 기울기, 바로 이게 향후 10년간의
평균 성장률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기준이익으로 사용하게 될 이익은 어떤 이익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이 수익가치 산출에 이용되는 각종 멀티플의 기준이익으로 삼을 거기 때문에 이 기준이익은 신뢰성 있는 그리고 지속성 있는 바로 이 추세선의 출발점으로서 대표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고 가장 신뢰성이 있는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거로 해서 여기에 출발을 해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이익의 양과 이익의 이제 질을 판단해야 되겠죠. 바로 이제 포캐스트가 갖고 있는 속성이 되는 겁니다. 이 이익의 양은 크기와 성장성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앞서 말씀드린 바로 요 기준이익의 위치가 되겠죠. 이 위치가 어디냐?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2018년 전망치 단기순이익 예상치가 얼마다라고 하면 바로 그 크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성장성은 바로 그 기준이익을 베이스로 해서 향후 어떤 기울기로 갈 것이냐. 요 기울기가 이 기준점은 같더라도 요 기울기가 이 추세선이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 우리가 똑같이 밸류에이션을 할 수는 없겠죠. 똑같은 기준이익이라면 기울기가 높은 성장성이 높은 기업한테는 뭔가 더 프리미엄을 줘야 될 거고 기울기가 낮은 기업한테는 뭔가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이제 이익의 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같은 이익이라도 어떠한 이익일 것이냐. 바로 이익의 내용, 이익의 변동성, 그리고 예측치의 신뢰성. 이걸 이 그래프로 다시 모으게 되면은 요 기준이익이지만 이것이 이 회사 메인 비즈니스에서 영업을 통해서 나온 그래서 향후 그러한 이익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이익이냐 아니면은 올해 특별히 난 이익이냐 아니면 진보평가 이익이냐 등등 여러 가지 이익의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회사의 실적이 나왔을 때 이 실적이 이 이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메인 비즈니스에서 신사업에서 혹은 특별한 부분에서 손실이 나가지고 이익이 줄었더라도 그 비용이 일시적인 요인이라면 그 부분을 강조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건 향후에 계속 반복될 게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뭔가 일시적인 요인으로 이익이 났다면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기대를 걸지 모르겠지만 시장에서는 그걸 그렇게 높이 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특정한 기준이익을 산정하는 그 해에 특별이익으로 이익이 크게 생겼다. 그러면은 이 이익을 기준이익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기준이익으로 삼게 되면은 그건 어떤 가정을 하게 되냐면 앞으로도 이런 추세의 이익이 날 것이다 라는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획성, 비경상적 이익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제외한 바로 이익을 가지고 기준이익을 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 이익의 내용과 또 하나 그 다음에 바로 이익의 이제 변동성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요 그림에서 보여드린 요 변동성과 이거보다 변동성이 아주 큰 경우와 변동성이 작은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투자자라면 이 중에서 어디에 가치를 부여하겠습니까? 똑같은 추세선이라면 변동성이 작은 거한테 높은 가치를 부여하겠죠. 그리고 변동성이 큰 거한테는 낮은 가치를 부여할 것이고 바로 그것이 향후 이익의 시크리컬이 변동성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고 또 하나 그 다음에는 각 년도 예측치가 있는데 그 예측치가 상당히 여러 가지 외생 변수, 회사의 전략, 조그만 환율, 금리, 유가 등의 변동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라면 아마 이런 분포겠죠. 아마 학교에서 이제 정규 분포를 배우셨으면 아실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분포가 큰 경우랑 아니면은 그런 변수에 관계없이 굉장히 분포가 작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한다라면은 요 1번 케이스보다는 2번 케이스에 아마도 예측치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줄 겁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보게 된다면 이게 양적인 요소로서 기준이익의 위치, 크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 이익의 향후 이후의 성장성, 이 두 가지가 양적 요소. 그 다음에 이 기준이익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으로 갖추어 있냐는 내용. 그 다음에 그 이익의 향후 변동성, 그리고 예측치의 신뢰성. 요 세 가지 요인들이 양적 요인과 질적 요인, 그리고 양에는 크기와 성장, 그리고 질의 내용은 이익의 내용, 이익의 변동성, 예측치의 신뢰성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보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투자자들이 우리 회사를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평가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는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익의 크기가 나왔을 때 그 이익의 크기에 구성하는 내용이 어떤 거고, 그래서 향후에 이것이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은 일시적인 것이냐에 대한, 그리고 이익의 향후에 어떤 변동성이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외부의 요인이냐 내부적인 요인이냐, 그리고 우리 이익의 신뢰성은 과연 어느 정도일 것이냐. 우리는 이런 경쟁력,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익은 어떤 다른 경쟁사보다도 혹은 시장의 다른 요인보다도 신뢰성이 높다 아니면 뭐 낮다,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 신뢰를 주게 된다라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에서는 프리미엄 요소로 반영될 것이고, 그런 정보를 제공 안 하시거나 아니면은 시장에서 신뢰할 수 없는, 공감할 수 없는 정보를 준다라면은 결국은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회사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반영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회사를 평가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PER이라는 밸류에이션 툴은 상대 지표입니다. 시장과 혹은 피어와 뭔가 남과 비교를 하거든요. 시장 전체는 이런데, 그리고 피어는 이런데. 그래서 이제 할 때는 비교 대상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교 대상에는 국가도 고려되겠죠. 왜냐하면은 한국 기업이 속한 시장과 일본 기업이 속한 시장과 중국 기업이 속한 시장, 그리고 미국 기업이 속한 시장의 그 시장에 대한 그 수준, 위치, 여러 가지 평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할 때 미국 전체 시장 PER은 14, 15배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한국은 역대로 보면은 9배에서 11배 사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일본. 그런 만큼 우리가 중국 기업과 비교하거나 일본 기업과 비교하거나 미국 기업과 비교할 때는 그 각각 시장의 수준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업종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그리고 업종과 시크릿한 업종, 혹은 미래 성장성이 높은 업종 뭐가 있을까요? IT,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이에 반해서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 같은 건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낮잖아요. 그 부분들은 결국 향후 성장성을 반영한 거거든요. 그런 만큼 그 업체가 속한 업종 평균과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고, 이 업종 내에도 사실은 성격을 보게 되면 굉장히 또 상이한 부분이 있죠. 완성차가 있냐, 부품이냐, 또 부품도 어떤 부품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좀 더 압축시킨 걸 피어라 그러거든요. 비즈니스 모델이 아주 유사한 종목들의 군. 그래서 그들을 찾아서 또 그들과 비교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들 이 내에서 구분했다고 하더라도 또 회사가 완전히 같을 수는 없거든요.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경쟁력이 될 수도 있고, 뭐 투명성이 될 수도 있고, 그 개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영업적인 측면 외에 또 비영업적인 측면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기업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시간별로도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종합주가 지수 보면 지금 한 2200에서 400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3000이 됐을 때 평가와 1000으로 떨어졌을 때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가 지금 분석한다면 지금 시점을 염두에 두고 또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요 국가, 업종, 기업, 시간별로 주가 수익률에 영향에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서 그 적정한 비교 대상을 선정하고 거기에 맞는 적정한 지표를 찾아서 적합한 할인율 혹은 할증률을 반영해서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양적 요소, 그 다음에 질적 요소, 양적 요소의 이익의 크기, 그리고 이익의 성장성, 질적 요소의 이익의 내용, 그리고 이익의 변동성, 그리고 이게
이게 예측의 신뢰성, 이 부분은 뒤에서 이제 또 하나하나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흔히 시장에서 투자가들이, 전문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들이 기업 분석하는 것도 뭡니까? 바로 시장, 경제를 전망하고 산업을 전망하고 경쟁사를 보고 회사를 보고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포캐스트라는 이익을 전망하잖아요. 그리고 이 전망치 수치가 나오면 끝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녹아 있겠습니까? 분석 과정에서 나온 향후 이익에 2018년, 2019년 전망치를 했고 더 이상 그 다음은 말은 안 했지만은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질 장기 성장성 다 내포되어 있죠. 분석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익의 변동성 또 내포되어 있을 것이고 또 그 전망치 수치로 얼마다라고 얘기했지만 얼마만큼의 신뢰성을 가지고 다 내포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내포된 내용들이 결국은 할인율에 반영이 돼서 프리미엄 그리고 디스카운트로 나타나고 그것을 토대로 현재 최종적인 가치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기업 분석 그리고 밸류에이션에서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은 성장성, 신뢰성, 변동성의 측정을 포함한 실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이제 과제가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궁금하신 점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 앞으로도 계속 그런데 자료에 보면 이렇게 페이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뭐냐면은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애널리스트를 하면서 센터장을 하면서 저희 직원 그리고 이제 시장의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들 대상으로 이제 교육용으로 자료를 이제 만들었던 게 바로 이 책입니다. 밸류에이션 그리고 밸류에이션 툴의 점검과 실무 응용 보시면 이제 버전 10이라고 된 것도 계속 이 시장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제가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그런 부분들을 또 저가 부딪혔을 때 혹은 시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부딪혔을 때 저한테 질문했거나 아니면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을 반영한 것이고 요 내용을 프리젠테이션 교육용으로 압축한 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내용만으로 아마 부족할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제 공부하고 싶으시다면은 저희 담당자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요 책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익의 내용, 변동성, 신뢰도 부분을 조금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의 내용은 수익 가치 평가를 위한 이익의 지속성이 전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만큼 이 이익 안에는 일회성 이익이 아닌 일회성 이익은 이 수익 가치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수익 가치 관점에서 이 일회성 이익을 포함시켜버리면 그 이익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를 해버리게 되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발라내서 수익 가치에 넣는 게 아니라 자산 가치로 그래서 일회성으로 따로 반영해주는 것을 즉 스탁으로 반영한다는 개념이 되겠죠.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자산 매각 이익 혹은 이제 평가 이익 혹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월결손 효과에 따른 어떤 한시적인 법인세 혜택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이익의 변동성 그러면은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익의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할인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흔히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하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는 얘기를 할 때 리스크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변수로 이제 베타를 얘기해요. 이 베타라는 것은 결국 주가의 변동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큰 건 위험이고 위험은 기피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결국 이 부분도 변동성은 어떤 것이냐 높냐 낮냐 높으면 디스카운트 할인율을 높게 하고 낮으면 할인율을 작게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의 신뢰도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갈 것이냐. 여러분들 IR 담당자 입장에서 투자가랑 계속 만나는 소통 목적이 뭐죠? 바로 투자가의 지속적인 투명한 소통을 통한 신뢰 구축이거든요. 이 신뢰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이냐? 투자자가 끊임없이 궁금해하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회사는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거. 결국은 IR 활동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투자자가 회사에 대한 미래에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신뢰가로 반영되는 것이 이 부분이 바로 똑같은 이익이 전망이 되더라도 이 회사는 이렇게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 신뢰도로 가면서 그것이 바로 프리미엄 요소로 가는 것이고 회사가 정보를 제공 안 하고
그러면 시장에서 전망은 하겠죠. 정보 제공을 안 하더라도. 근데 자신은 없죠.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디스카운트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업종 대표 기업한테 프리미엄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업종 대표 기업이라는 것은 그 업종 내에서 1위 기업입니다. 1위 기업은 기본적으로 뭔가 잘하고 있죠. 경쟁력이 높고 기술력도 우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켓시어도 높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품을 많이 생산하면 무슨 효과가 있죠?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어요. 그죠? 규모의 경제하다 보면 고정비 부담으로 원가율이 떨어지죠. 그리고 원자재 구입하더라도 대량 구매하죠. 바게닝 파워가 있죠. 그 다음에 제품의 여러 가지 사양이라든가 디자인, 모델 이런 것들도 시장을 선도하는 마켓 리더 역할이 생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 기업이 딱 돼버리면은 사실은 2위, 3위 업체가 그 업체를 능가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것은 계속 오래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MBA 과정에서 2위, 3위 업체가 1위를 이기고 1위가 되는 경우에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로 연구하는 케이스도 이유도 바로 그런 대표 기업 같은 이기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대표 기업한테는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프리미엄을 주는 이유도 바로 그 회사의 미래 전망에 대한 신뢰를 준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영화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영화 제작사를 평가할 때 어떤 영화 제작사가 새로운 영화를 제작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 영화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소위 그 영화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제작자, 감독, 유명한 배우들마저도 사실은 뚜껑을 딱 열어보기 전에는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그 엔터테인먼트 업체가 과거에 이제 성공률을 많이 보게 돼요. 일정한 관객 이상을 동원하면은 흑자를 내고 그 이상 동원하지 못하면 적자가 난다라고 했을 때 아주 심플한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500만 명 이상이면은 흑자, 500만 명 미달이면 적자.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과거에 보니까 이 회사는 10편을 제작하면 5편은 성공했고 5편은 실패했다. 그럼 성공 확률이 50%예요. 그죠? 그래서 이 회사가 50% 확률로 성공한다고 가정했더니 이익이 100억이다. 이익 100억을 EPS로 계산하니까 2,000원이다. 근데 이 회사 주가가 10,000원이다. 그러면 PR이 몇 배죠? 주가 10,000원을 EPS 2,000원 나누면 5배가 돼요. 근데 이 회사가 속한 P역 혹은 시장이 PR이 10배다. 그러면 시장 평균 10배, P역 10배인데 여기 5배네. 굉장히 싸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이익 EPS 2,000원은 확률 50%를 가정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그 확률을 거기에 고려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 회사 PER은 5배가 아니라 10배가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똑같은 전망치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신뢰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거기서 계산상 나온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제 신뢰 이 똑같은 수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에서 투자 의견하는 과정에서 프리미엄을 줄 것이냐, 디스카운트 할 것이냐를 반영되는 부분들이고, 제가 이제 예시로 그냥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실전에서는 그렇게 심플한 예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실전은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도 많고, 그러한 사례들을 이제 남은 시간에 하나하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이익의 내용, 그리고 성장성, 그리고 이제 변동성, 신뢰성과 관련된 사례를 가지고, 실제 이 사례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시 그 심플한 가공의 전제가 아니라 실제로 애널리스트가 레포트를 통해서 분석했던 사례를 가지고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